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신중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토크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신중년 분들만을 위한 취업 토크쇼인데요. 신중년의 굿잡 헌팅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홍선우입니다. 자,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다. 제2, 제3막의 인생을 열고 싶어서 취업 전선에 다시 뛰어드신 우리 신중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4일 동안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지 A부터 Z까지 낱낱이 꼼꼼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전문가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커리어 컨설턴트 장옥기 교수님 그리고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박우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때요? 제목? 너무 좋은데요? 신중년의 굿잡 헌팅이에요. 굿잡, 네. 굿잡. 지금 정부 정책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내용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신중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중장년이라고 많이 여태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프로그램 이름도 그렇고 신중년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 개념보다는 앙코르 커리어라는 개념부터 이제 출발을 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네. 자, 앙코르 커리어라는 개념은 사실은 노년과 중년 사이를 새롭게 봐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커리어 관점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그 커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곳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아주 신중년 하면은 노인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네. 굉장히 새로운 출발 뭐 이런 의미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름 같습니다. 그렇죠. 신중년을 그러면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몇 세를 신중년이라고 그럼 보면 될까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중년하면 이제 흔히들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네. 베이비부머 세대 하면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사이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렇게 반드시 이제 극한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인생 2막과 3막을 준비해야 되는 중년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이하면서 재취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베이비 부머 이전 세대들의 재취업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재취업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뭐 사회적인 의미가 좀 담긴 것 같기도 하고요. 이사님, 신중년입니다. 신중년은 아직 속하진 않죠? 예,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신중년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 뭐 어떤 개념 가지고 계세요, 이사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우리 네. 그 MC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처음 사실 이제 쓰여지는 용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중년이라는 거, 새로운 인생을 한번 도전하고 출발하고 시작하자라는 그런 긍정적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신중년이라는 어떤 그런 네이밍이 만들어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신중년 분들, 이제 다시 이제 재취업이나 인생 2막의 경력 설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네. 다시 이제 신입사원 시절로 돌아가서 자기가 정말 이 적성과 흥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포기했던 적성과 흥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직업을 어떤 찾고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신중년. 좀 탐구를 해보도록 하죠. 요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55년부터 63년생들이니까, 물론 그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본다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정말 세상에 이 격동의 변화 시기를 다 겪은 세대잖아요.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좀 어지러운 세대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거꾸로 네. 그 세대가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나 그렇죠. 할 정도로 그분들의 그 세대의 역할은 정말 컸습니다. 근데 좀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좀 일터로 좀 다시 모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제 인구 절벽이 온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지금 격동 시대에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나오시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시 이렇게 한번 점핑하기 힘들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해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제2, 제3의 직업을 찾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또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한 거고요. 그러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겪어온 그 시대 동안에 우리의 직업은 어떻게 변천이 됐을지 그것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우선 뭐 산업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뭐 산업이 처음 출발했던 건 아주 미비했습니다. 뭐 가발부터 해서 경공업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일자리가 산업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직업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산업의 트렌드하고 맞춰서. 이제 그게 이제 7,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래서 수출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우리가 먹거리를 수출해서 그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분야 쪽이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가 한 번의 위기는 좀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IT하고 접목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의 출발을 이제 IT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또 뭐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 IoT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겪은 어떤 경험과 산업의 경험과 직업의 변천이 좀 같이 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뭐 얼핏 생각해도 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까지 뭐 직업의 변화라고 한다면 정말 격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업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분이 좀 정확하게 아신다면. 네. 지금 이제 뭐 많이 알려진 어떤 그런 통계에 의하면 네. 우리나라의 직업의 개수가 약 1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나요? 예. 그럼 가까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개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개 정도 직업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도화, 전문화, 세분화될수록 직업의 어떤 다양성들이 갈수록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14,000개나 직업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 진짜 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없어진 직업도 있고 새롭게 생긴 직업도 있겠지만 꾸준히 또 인기가 많은 직업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까요? 삼성맨? 그렇게 이제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동시장에서 유리하신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기술이 이제 산업의 어떤 그 구조가 재개편되면서 이제 그 사양 산업으로 이제 몰리는 쪽에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은 조금 힘든 면은 있지만 지금 산업은 또 어떻게 가고 있냐면 융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유업이다 하면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IT나 이런 쪽하고 이제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하면은 뭐 과거의 어떤 전통적 산업이다 하면은 사양 산업이다. 그러니까 그쪽엔 일자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틀을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직업하면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기업명을 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대기업에서도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보면 미래의 일자리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섬유 산업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방직 공장 만을 떠올렸다면 지금은 그게 많이 통합되고 변형되고 해서 더 큰 시장으로 또 변모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섬유하면 방직 공장 딱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이제 소재 산업으로 이미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소재 산업 쪽에 많이 좀 부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국내 일자리만 또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쪽에 조금만 이제 눈을 돌리면 이 아시아 쪽이나 우리보다 좀 우리를 이제 모델로 이렇게 쫓아오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는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토목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생 2막이나 3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지만 조금
조금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좀 벗어나서 보니까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거 외국어 준비하고 있어요. 아. 베트남 쪽으로 진출하시려고 외국어 준비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쪽은 기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업의 개념을 그러니까 과거의 한정적인 어떤 전통적인 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시장 안에서 이런 틀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직업의 인기 정도는요, 이사님, 네. 그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도 예전의 위상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네.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그 분위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전반적으로 주력 산업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구직자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갈수록 그렇죠.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니까. 고용의 안정성들이 가장 이제 중요시되는 직업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연봉 수준이 대기업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 선호 현상, 공공기관의 입사에 대한 선호 현상 이런 걸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저희가 왜 이렇게 원론적인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신중년 여러분들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직업 혹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과연 직업이 뭘까? 직업이 우리에게 가진 의미는 뭘까? 이것부터 좀 네, 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의 의미가 뭡니까? 그 업하면 그러니까 이력서에 이렇게 한 줄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도 이력서에 쓸 수 있어야지만 그게 업으로서의 의미다. 거기에 이제 이력서란에 쓸 수 없으면 그건 업에 가깝기보다는 그냥 뭐 단기간에 어떤 내가 일경험을 했다 정도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양한 어떤 일의 형태나 산업의 어떤 변화를 봤을 때는 좀 광범위한 개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내가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 소속돼서 어떤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또 정규직의 어떤 한정된 형태로 직업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시대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틀을 좀 벗어나서 직업의 개념이나 업의 개념을 일을 한 경험은 다 포함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의 개념을 경험을 한 것은 직업의 개념에, 광의의 개념에, 커리어의 개념에 다 포함을 시켜서 출발하는 것이 신중년의 어떤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아마 첫 단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직업이라고 해서 꼭 정규직만이 좋은 직업이다. 이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그럼 좋은 직업의 기준이 뭔지 두 분의 각각의 기준을 좀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아 실현의 어떤 그런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 만족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직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아 실현 중요하죠. 네. 좋죠. 근데 생계 유지가 안 되면 그렇죠. 그렇죠. 안 되지 네. 않을까요? 직업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강의를 가서 이제 그 강의를 듣는 수강생분들한테 뭐 직업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대답을 이제 흔히 하는데 뭐 그런 대답들이 그 신중년 분들의 그런 대답들이 전혀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이제 직업의 의미라는 것은 생계 유지의 의미도 있지만 그 직업을 통한 어떤 자아 실현 이런 의미도 같이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 신중년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들이 어떤 그 20대 때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사실상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중년 분들은 어떤 인생 2막에 인생 3막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직업의 온전한 의미를 좀 더 고려하면서 인생 2막 경력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중년이 좋은 직업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오래 일할 수 있는 거죠. 오래 일할 수 있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인데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 예를 들면 실제 이제 사례인데요. 네.
이 중견기업은 M&A를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되는 그 기업은 CEO도 있고 기존에 직원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인수하시는 CEO분이 이분한테, 이 대표님한테 그러셨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 정년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되고 본인이 일하실 수 있을 때까지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지금 뭐 너무 신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년의 어떤 개념을 탈피해서 건강이 허락되는 날 내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곳. 이게 뭐 좋은 직업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을 다른 쪽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오래 일할 수 있는 게 좋은 직업이다라는 건 그만큼 신중년 직업의 고용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래 일하게만 해줘도 너무 기뻐하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약간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밥벌이를 할 때는요, 사실 이제 자신의 어떤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기보다는 나를 이제 시장에 온전히 이제 맞춰야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본인이 이제 또 상실감도 크시고요. 네. 과거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는 그 패배감 때문에 굉장히 힘드세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내가 이 정도 선에서는 내가 좀 수용할 수 있겠다 하는 쪽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용의 질이 처음 입직 단계 때, 그러니까 청년 시절을 생각하시면 곤란하시고, 내가 지금은 여건이나 연봉을 이 정도 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걸 업그레이드 해 나가신다. 고용주하고 내가 지난해 이런 성과를 거뒀으니까 조금 더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협상하고 대화해 가시면서 그런 고용의 질이나 이런 걸 무조건 비판만 하실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이분들이 처음에 입직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네. 것처럼 산업이 막 이렇게 그렇죠. 활성화되고 이제 정부가 이제 드라이브를 막 강하게 걸 때고 실제로 그때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많았던 그렇죠. 터라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았지 다른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분들이 특히 이제 그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어가서 정년할 때까지 이직이나 이 퇴직이라는 경험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번도 이제 이직 경험이나 퇴직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딱 받아들이려니까 이게 하나의 선고장인 거죠. 네, 그래서 퇴직 충격이 우리나라 분들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직이나 이게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 충격이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한번 이제 들어가서 뭐 정년 때까지 한 직장에 머물다 보니까 이 퇴직 충격이 굉장히 힘들고요. 현재 그래서 50대 신중년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셔서 실제 통계 자료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네네. 보니까요. 자살률이 사실 지표에서 세대별로 구분해서 보니까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 고령자는 또 고령자라고 또 케어하고 청년은 청년대로 케어하지만 이 지금 끼인 세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사회에 대해서 어떤 부담은 크고 경제적인 압박도 크고 우리가 이제 유교적 사회에서 이제 장년이 뭔가 책임져야 될 이 무게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 뭐 지원 체계나 우리가 좀 그런 편견들을 빨리 좀 깨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신중년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다시 제2의 직업을 찾으러 나와보니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 그렇죠. 취업 시장도 많이 달라져 있고 뭐 구직을 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저희가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시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신중년분들이 추스르고 도전을 하고 이러면 우리 노동시장은 이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까 우리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신중년분들이 재취업하려고 이제 막상 노동시장에 나오려다 보니까 이 노동시장에서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재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그분들이 한참 왕성하게 직업생활을 했었던 시기는
산업 중심의 사회였지만 네. 지금은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4차 산업혁명의 그런 혁명적 변화들이 지금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또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의 신중년분들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의 격차에서 오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격차가 생기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어떤 부의 격차까지도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중년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 수용하고 따라가려는 노력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갈수록 이제 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부딪혀 보기를 이제 좀 많이 권합니다. 근데 말씀 중에 궁금해지는 게 물론 혼란스러우시겠죠. 정보화 시대가 됐고 뭐 4차 산업혁명, AI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초등학생들은 코딩을 또 배운다고 하고 저도 사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중년분들의 취업 시장, 재취업 시장과 우리 청년분들의 재취업 시장은 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경쟁하는 시장이 원래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연구가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도 많이 이제 시도가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충돌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정말 이분화돼 있냐. 근데 학계에서는 뭐 의견이 이제 있긴 하지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청년들은 지금 신중년분들이 공략하려고 하는 그쪽으로는 사실 관심도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좀 피해서 뭐 좀 내가 준비가 많이 됐다 할지라도 이왕이면 청년들하고 싸우기보다는 중소기업에 가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가서 전투를 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럼 교수님 그 말씀도 어쨌든 청년들과의 경쟁을 피하고 그 시장이 아닌 다른 취업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자면 사실은 이분들이 젊었을 때 활동하시던 그것보다는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규모를 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베이비 부머 세대가 현재 700만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그 중에 이제 500만이 향후 10년 이내에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를 좀 노동시장에서 흡수를 하려면 좀 천천히 나오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그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공략의 대상은 아닙니다. 1차 공략 대상은 아니니까 지금 우량 중소기업이 이제 추산하건대 한 33만 개 정도가 있는데요. 500만이 33만 개를 다 공략을 다 하려면 힘들겠지만 지금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우량 중소기업만 잘 공략하셔도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량 중소기업을 빨리 가서 공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우량 중소기업을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 고용부에 네. 매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자를 많이 뽑는 우수 중소기업도 발표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강소기업도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은 이 신중년을 많이 이렇게 채용하는 지속적으로도 채용하는 그런 기업들을 발표하고 있고 우수 이제 기업으로 이게 소개도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좀 노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정부도 사실 관심을 안 기울일래야 안 기울일 수가 없죠, 이제는. 너무나 그 베이비붐 세대가 많아졌고, 이분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경제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그런 어떤 마음에 발맞춰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 뭐 지금 이제 그 신정부가 신중년 관련해서 신중년 분들을 위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큰 방향에서 사실 뭐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본소득제나 로봇세 이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됐을 때 이 일자리의 변화나 직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대가 어쨌든 일자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그 전직에 관한 교육, 직업 교육에 있어서 전직에 있어서 전직 교육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전직 교육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실업급여라든가 좀
교육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우리가 잠깐 나눴었는데 맞아요. 신중년분들이 진짜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뚫고 헤쳐나가시고 재취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신중년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분야, 직업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신중년분들이 한참 이제 사회생활, 인생 2막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제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 기존에 해왔던 정형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로봇이 대체할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했었던 일들은 오히려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인간에 의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못하는 분야가 사실 이 창의적인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어떤 감성과 관련된 소통 이런 쪽에 관련된 일자리들은 어쨌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분야 쪽에 오히려 이제 신중년들이 강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의 어떤 교육 전문가, 네. 또 뭐 강의, 커리어 컨설턴트, 뭐 노인 상담이라든가 부부 소통, 뭐 이런 쪽 일자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신중년 분들이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실버 분야가 새로운 그렇죠. 유망한 분야로 또 떠오르고 있군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면은 네. 아니 지금 청년도 하기 힘든 거를 우리가 3D 프린팅 이런 거 언제 배워서 그러니까요. 하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한 트렌드는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된다. 그 기술 깊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그 트렌드를 읽고 그 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는 꾸준히 읽어야지만 그 해당되는 정보를 잘 가져가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중년의 굿잡 헌팅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신중년 과연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고요.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저희가 마음을 좀 헤아려봤습니다. 오늘 마음을 좀 충분히 헤아렸으니까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인 도움을 저희가 또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요 중장년 채용 박람회 컨설팅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시로 열리고 있으니까요. 꼬박꼬박 정보 챙겨보시고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흔히 인생은 60부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게 그냥 관용구가 아니구나. 실제로 이제부터는 정말 인생이 60부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0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잘 행복한 제2, 제3의 인생을 시작하시려면 좋은 직업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그 방법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신중년을 위한 현실적인 직종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년의 굿잡 헌팅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